세계 경제의 지도가 지금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. 수십 년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했던 세계화라는 단어 대신에요. 이제는 파편화라는 좀 낯선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거대한 변화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야 됐죠? 팬데믹이랑 지정학적 갈등 같은 걸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. 요즘 뉴스만 틀면 탈세계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? 마치 모든 나라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나 혼자 산다? 이런 모드로 들어선 것처럼 말이에요. 근데 정말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도 그럴까요? 자,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. 확실히 뭔가 변하긴 변했다는 게 눈에 보이죠.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GDP 대비 상품 무역 비중이 딱 정체돼 버렸어요. 뭐랄까, 그 뜨거웠던 세계화 파티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? 하지만 여러분,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. 이 표면 아래, 더 깊은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탈세계화라는 이 단순한 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.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요, 후퇴가 아니에요. 오히려 재편에 가깝죠. 바로 파편화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무역의 총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무역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. 옛날에는 경제적 효율성, 이게 거의 유일한 규칙이었다면 이제는 지정학적 논리라는 새로운 룰이 게임에 등장한 거죠. 이 두 개념의 차이를 딱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탈세계화는 말 그대로 전체 파이가 작아지는 거잖아요. 근데 파편화는 이 파이 조각이 누구 입으로 들어가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. 이제는 어디서 제일 싸게 만들지? 이 질문보다 누구랑 같이 만드는 게 안전하지?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. 이런 현상을 딱 설명하는 신조어가 바로 프렌드 슈어링이에요. 말 그대로죠. 공급망을 지정학적으로 마음 맞는 친구, 국가들 중심으로 싹 다 바꾸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떠도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. IMF 연구를 보면 실제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정치적으로 친한 나라들로 확 쏠리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거대한 흐름의 뒤에는요, 각국 정부가 아주 의도적으로 만든 정책들이 있습니다.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나 중국의 중국 제조 2025 같은 것들이요. 이제는 국가 안보나 산업 정책이 무역의 지도를 직접적으로 막 바꾸고 있는 거예요. 예전에는 그래도 무역 환경이 예측 가능했잖아요. 근데 이제는 정책이 주도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새로운 무역 환경, 이건 기업들한테 정말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. 예전처럼 오직 효율성만 보고 달릴 거냐,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래에 대비해서 회복력을 키울 거냐. 바로 이 딜레마가 새로운 공급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적시 생산, 그러니까 저스틴 타임 시대에서 만약을 대비한 저스틴 케이스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. 예전에는 창고에 재고 쌓아두는 걸 비용 낭비라고 생각해서 필요한 부품을 딱 맞춰서 공급받았잖아요. 근데 이제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재고도 좀 쌓아두고 공급처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으로 늘리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. IMF의 한 보고서가 이 상황을 보험에 비유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유예요. 우리가 평소에 보험료 내는 거 아깝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막상 큰일이 터졌을 때 이 보험이 엄청난 손실을 막아주잖아요. 공급망 다변화도 똑같습니다. 단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더 드는 것 같지만 이게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한 대가인 셈이죠. 그리고 그 비용은요,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. 그런데 말이죠. 기업들이 이렇게 공급망을 옮겨서 회복력을 키우라고 해도 종종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. 자, 이 예시를 한번 보시죠. 미국 기업이 공급업체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다고 쳐봐요. 겉으로 보기에는 탈중국에 성공한 것 같잖아요? 근데 그 베트남 공장이 여전히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를 쓰고 있다면요? 결국 1차 공급업체는 바뀌었지만 그 아래에 숨어있는 2차, 3차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는 그대로인 거죠. 이게 바로 완전한 디커플링, 즉 탈동조화가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.
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. 바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기가 막힌 다리 역할을 하는 연결자 국가들입니다. 세상이 딱 미국 편, 중국 편 이렇게 두 개의 블록으로 깔끔하게 나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사이에서 베트남이나 멕시코, 인도 같은 연결자 국가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어요. 이들은 양쪽 진영 모두와 활발하게 교역하면서 이 복잡해진 공급망의 새로운 허브가 되고 있는 거죠. 이 그림이 바로 그 역설을 아주 잘 보여주죠. 예전에는 그냥 중국에서 만든 완제품이 바로 미국으로 갔잖아요. 근데 이제는 중국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이걸 베트남으로 보내 조립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시기예요. 리스크를 피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공급망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고 더 길어진 셈이죠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공급망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역설적으로 공급망을 더 길고 더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.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쭉 연결해보죠. 이 새롭고 파편화된 세계가 우리 경제, 그리고 우리 삶에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가장 큰 결론은 이겁니다. 이 파편화라는 복잡한 춤의 결과로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이 더 먼 거리를 돌아서 오게 되고 그걸 만들고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도 더 비싸졌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.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. 이렇게 길고 비싸진 공급망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거든요. 또 예전에는 리스크가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새로운 연결고리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게 된 거죠. 리스크가 분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 네트워크로 퍼져나간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세계 무역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. 이 파편화된 세계에서 과연 새로운 승자는 누가 되고 또 새로운 패자는 누가 될 것인가?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해진 시점입니다.